안녕하세요. 왜요? 왜요? 아, 넥타이가 멋있죠? 이 넥타이 용도는요, 좀 몸살 걸려갖고 추워서, 목도리 대용으로 넥타이 매본 지가 10몇 년 된 것 같아요. 거의 안 하는데, 너무 추워서, 머리요? 네, 단골을 집에 가갖고, 거금 8,000원을 내고 잘랐습니다. 10번 자르면 한 번 공짜인데, 한 10번 언제 잘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228쪽에 등기 절차를 보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 한 걸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우리 등기법도 민법의 186조가 가장 중요한 규정이에요. 186조는 부동산에 관해서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까지 갖추면 물건이 변동되죠. 맞습니까?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건 변동이에요. 이때 이 법률행위는 물건행위입니까? 채권행위입니까? 물건행위예요. 물건행위. 그렇죠. 그러면 물건 변동이 나타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물건 변동 시점, 접수 시점. 그렇죠. 접수 시점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물건 변동 시점이 될 겁니다. 187조도 186조와 구별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이 될 텐데 187조의 물건 변동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 시.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공영징수의 경우에 수용이죠. 수용. 언제입니까? 수용한 날. 그렇죠. 그 다음에 판결은 이행 판결 확정 시. 그 다음에 경매는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기등기를 했는데요.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것을 부기등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주등기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론은 그런데 문제풀이는 대단히 쉽다 그랬죠.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몇 번째 도출되는 등기냐, 이거 갖고 부기등기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첫 번째 도출된다면 무슨 등기? 주등기. 소유자를 기준으로 두 번째 도출이 된다면 부기등기. 세 번째는 부기의 부기. 보통 세 번째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 도출되는 등기가 부기의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종국등기의 효력을 공부하셨는데 종국등기의 효력은 첫 번째 물건 변동의 효력, 두 번째 순위 확정의 효력, 세 번째 대항적 효력, 네 번째 권리 추정력, 다섯 번째 후등기 저지력, 여섯 번째 점유적 효력이 될 겁니다. 이때 물건 변동의 효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수 시점,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접수 시점. 순위 확정의 효력은 같은 구일 때 권리의 의열은 뭐가 결정한다고요? 순위번호. 서로 다른 구일 때는 접수번호 갖고 결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도 출제가 되는데요. 후등기 저지력의 의미는 설령 민법상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우리 등기법만 놓고 볼 때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상 형식적으로 확정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나타나는 것을 저지시킨다고 했습니다. 다시요.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등기부상 존재한다면 형식적 확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나타나는 것을 저지시키게 되는데 이를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 확정의 효력과 그 순위 확정의 효력과 후등기 저지력 두 가지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권리 추정력도 했었죠. 권리 추정력. 그럼 민법에서도 또 하실 겁니다. 권리 추정력에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등기관리 적법 추정. 두 번째, 등기원인 적법 추정. 세 번째, 등기절차 적법 추정. 일단은 그것만 기억하시고 이제 나중에 좀 더 어려운 걸 추가를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등기소를 공부하신 적이 있는데 등기소는 뭡니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얘기했죠.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셋이 있죠.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두 번째는요, 지방법원. 세 번째, 지원. 그렇죠.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불렀는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당연직 등기관, 지정직 등기관. 당연직 등기관은 등기소장님, 등기과장님, 등기국장님, 등기계장님을 얘기할 테고 지정직은요,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 중에서 누가 지정을 합니까?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한 자, 그 자를 지정등기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가 출제가 되는데 출제되는 등기부는 집합건물 등기부예요. 그건 나중에 시간을 좀 더 내서 1시간 내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종류 5가지를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등기사항 증명서 5가지 뭐가 있습니까? 전부증명서 2가지, 일부증명서 3가지. 전부증명서 2가지 뭐가 있죠?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 일부증명서 3가지, 특정인 집은 일부증명서, 또요 현재 소유 현황 일부증명서, 또요 지분 취득 이력 일부증명서,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좀 보실 텐데요. 232쪽을 보십니다. 등기 절차의 개시가 나오는데, 등기 절차의 개시.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 계약은 채권 행위가 되겠죠. 채권 행위 안에 물권 행위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예요. 이를 물권 행위의 독자성 부정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제18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매매나 물권 행위를 규율하는 법은 무슨 법입니까? 민법이겠죠. 네, 민법. 등기를 규율하는 법은 당연히 등기법이 될 겁니다. 물권 변동을 규율하는 법도 민법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이 변동이 될 때 적용되는 법률은 2개의 법률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민법에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 사적 자치 원칙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거는 개인 사자예요.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스스로 알아서 다스려야 된다는 원칙,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 민법에서 다스릴 지자는 법률 행위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스릴 지자죠. 그 다음에 이런 다스릴 리자도 있죠. 대리할 때 요 리자를 씁니다. 대리할 때. 그러면 대리할 때 요 리자도 무슨 뜻이에요? 대신 법률 행위를 하다,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스릴 지자나 다스릴 리자는 우리 민법에서 법률 행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것은 사적인 법률 관계는 스스로 알아서 법률 행위를 해야 된다는 원칙,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갑과 을이 알아서 법률 행위를 할 테니까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사적 자치 원칙이에요.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 이를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적 자치 원칙은 우리 등기법에서도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 등기법은 민법의 보조 법률에 불과하니까 민법상의 원칙은 등기법에서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적 자치 원칙은 우리 등기법에서 신청주의라는 원칙으로 관철이 됩니다. 신청주의. 이 신청주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갑과 을의 등기 신청이 있을 때만 국가기관인 등기소는 등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청이 없을 때는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신청이 있을 때만 국가기관인 등기소는 등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갑과 을의 등기 신청이 없을 때는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신청주의입니다. 이 신청주의도 원칙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갑과 을을 얘기하겠죠.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갑과 을이 국가기관일 때는, 즉 관공서일 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청은 이런 의미라고 했죠.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국가기관, 등기소는 국가기관 맞습니다. 뭔가를 요구할 때 우리 행정법에서 무엇을 신청한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신청이라는 용어를 행정법에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이 또 다른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등기소는 국가기관이죠, 뭔가를 요구할 때는 이건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고 촉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촉탁은 위촉하고 부탁한다라는 뜻이에요. 위촉하고 부탁한다. 대등한 기관일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면 등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여기는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이고 여기도 등기를 요구하는 것은 등기를 촉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신 바대로 이 신청이란 용어와 촉탁이란 용어는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죠.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신청에 관한 등기법의 규정은 촉탁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왜? 의미는 같으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출제가 될 겁니다. 여하간 갑과 을이 일반 국민이라고 한다면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고 국가기관일 때는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겁니다. 이때 촉탁은 국가기관이 등기를 요구하는 거니까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합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됐다고 평가합니다.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됐다고 평가하니까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등기법의 규정은 구태여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요.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거짓의 등기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등기법 규정에서 등기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신청 또는 인감증명 또는 등기필 정보 이런 것들은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얘는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공동신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동촉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작년에 출제가 됐죠. 또는 등기필 정보나 인감증명 같은 거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신청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청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좀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원칙은 임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임자는 맡길 임자예요.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의는 뜻의자입니다. 왜? 민법에서 임의법규 또는 임의규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법규를 지킬지 말지를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법규,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규정, 이를 임의규정, 임의법규라고 불러요. 안 지켜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할지 말지를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신청, 이를 임의신청이라고 불러요.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하기 싫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임의신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당사자에게 등기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임의신청이. 등기를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하기 싫으면 신청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당사자에게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오겠죠? 예외니까 이게 원칙, 이게 예외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법은 어떠한 법이 있느냐면 첫 번째 부동산 등기법에서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 표제부 등기는 1월 이내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표제부 등기는 1월 이내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만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덥네요. 네.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이유는요, 굉장히 높은 민법 지식을 필요로 해요. 어느 정도 높으냐? 네, 중개사 시간에서 공부하지 않는 민법 규정이 필요합니다. 괜히 넥타이 한 것 같아요. 더워 죽겠네. 벗으라고요? 안 돼요.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을 수 없습니다. 네. 세 번째. 부동산 실일 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실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명의신탁 들어보셨죠? 명의신탁을 규율하는 법인데 여기서도 등기신청 의무를 부과합니다.
근데 이 부실법은 민사특별법이에요.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실 겁니다.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지, 민법에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되는 건 요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쉬운데요. 이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쪽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달에도 설명을 못 할 겁니다. 여러분 민법 지식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한 6월쯤 돼야지만 이걸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임의 신청은 원칙이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이 공동신청이라 하면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같이 신청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의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제3자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때 갑을 일방 당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일방 당사자.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얘를 뭐라 부를까요? 상대방. 그렇죠. 상대방. 이 을을 상대방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방 당사자라고도 얘기해요. 이방 당사자. 일방 당사자, 이방 당사자. 그러면 갑과 을을 제외한 자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제3자라고 얘기합니다. 일방 당사자, 이방 당사자, 그 다음에 갑과 을을 제외한 자를 제3자라고 얘기합니다.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고요. 두 번째, 대위 신청. 제3자에 의한 대위 신청. 세 번째,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러한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습니다. 이런 걸 굳이 하는 이유는요, 전체적인 골격을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골격을 보시는 게 암기하는데 조금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동신청을 좀 보실 거예요. 예전에 한 건데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갑에게는 뭐가 발생할까요?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죠. 채권행위라 하면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면 매매 계약은 채권 계약이니까 채권행위니까 갑과 을에게는 채권이 발생하겠죠. 갑에게 발생하는 건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금 채권도 발생할 겁니다. 요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테고 대금 채무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대금 채무는 민법에서만 다루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등기법은 등기와 관련된 것만 다루겠죠. 그래서 대금 채권, 대금 채무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 등기는 갑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요 등기만 놓고 봤을 때 요 갑은 불이익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등기만 놓고 봤을 때 요 을은 이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요 등기만 놓고 본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요 등기 기록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대금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금이 오고 가는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금을 고려하는 법률은 민법이에요. 우리 등기법은 대금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아까 후등기 저지록도 그런 말씀 드렸죠. 등기부 하나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에 대금을 갑과 을 간에 오고 가는 대금을 고려해야 된다면 이익 불이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갑은 소유권을 넘겨주지만 을로부터 돈을 받죠. 그러면 쌤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대금을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쌤쌤이에요. 이익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금은 고려하지 않고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대금은 고려하지 않고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니까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이익이 발생하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의무자라고 얘기합니다. 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기권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요. 이때 이 매매와 등기의무, 등기청구권을 규율하는 법은 무슨 법입니까? 민법이에요. 민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체법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법의 실체. 법의 실체는 권리와 의무예요. 권리와 의무를 법의 실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니까 의무는 좀 경시하니까 권리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체법이라는 얘기는 권리 의무와 관련된 법률을 실체법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법률이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이 권리 의무와 관련된 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등기와 관련된 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등기법이겠죠. 이 등기법은 등기 절차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절차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리 자체를 규율하는 법은 민법 실체법, 등기 절차를 규율하는 법은 등기법 절차법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체법상 등기의무자라고 얘기합니다. 실체법상 등기의무자는 등기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실체법상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권리 의무와 관련된 게 실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실체법상 등기관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기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판단할 때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자를 절차법상 등기의무자라고 얘기합니다.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권리를 취득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자를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민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등기법을 공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등기법 시간에는 요거를 생략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등기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등기법 시간에 등기의무자라 하면 요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등기법 시간에 등기의무자라 하면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자를 뭐라 얘기한다고요? 등기의무자.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권리를 취득하여 이익이 발생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권리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건 민법에서 다룬 영역이고 우리는 이쪽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갑은 등기 의무가 있고 을은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했는데 요 을에게도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까? 을에게 민법에서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을명의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전부 다 누구에게 부과가 되겠습니까? 갑에게 부과되겠죠. 그러면 이 갑은 빨리 등기 가져가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금을 받았다면 빨리 가져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을이 받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을에게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채권자가 있는 경우 을 명의로 등기가 실행이 되면 채권자가 강제 집행 들어와서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해서 요 을이 등기를 안 받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은 전부 다 갑에게 부과가 되겠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등기 받아갈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청구권의 이름은 민법에서 하실 텐데 소유권, 이전 등기, 수치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대법원에서 쓰는 용어고요. 학자들은 인수 청구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인수해 갈 것을 청구하는 권리, 수치해 갈 것을 청구하는 권리.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치 청구권, 인수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요 을도 여기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겠죠.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수치 의무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또는 인수 의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대법원에서 쓰는 용어야. 수치. 인수는 학자들이 쓰는 용어고, 그래서 이 만약에 이 등기 수치 의무와 등기 수치 청구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법상의 등기 권리자,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서 이 등기 수치 청구권과 등기 수치 의무를 기준으로 한다면
갑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을은 등기 의무가 있으니까 실제법상 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뒤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절차법상으로는 뒤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위쪽을 보는 게 아니라 아래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법 시간에는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등기 의무자,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이 발생한 자는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쪽만 보게 됩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와 관련해서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는 누굴까요? 이 등기와 관련해서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는 누굴까요? 을이겠죠. 대금을 지불했다면 그 이해관계는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보통은. 그런데 등기를 신청할 때 거래 금액을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에. 그런데 이 을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되겠죠. 취득세. 취득세를 조금 내기 위해서는 거래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소득세, 취득세를 조금 내기 위해서 얼마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 7억, 한 5억. 맞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요 을이 다른 자에게 나중에 1, 2년 후에 전매할 수도 있죠. 전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조금 내기 위해서 을은 거래 금액을 좀 뻥튀기 할 수도 있죠. 한 15억. 맞습니까? 따라서 을이 등기를 신청할 때 이 등기는 거짓의 등기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거짓으로 등기 신청하면 그 나머지 손해는 부담은 누구에게 다 넘어옵니까? 갑에게 넘어와요. 그렇죠. 따라서 을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우리 등기법은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을이 거짓의 등기를 신청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를 공동신청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면 등기의 진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 이를 공동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 이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공동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단독신청이 원칙이 아니라 공동신청이 원칙이에요. 이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등기의 진실성,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 이게 뭐라고요? 공동신청이 되는 겁니다. 원칙은 공동신청입니다. 그렇다면 단독신청의 경우는 어느 경우에 단독신청하겠습니까? 첫 번째, 등기 의무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독 신청할 수밖에 없겠죠.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참여시키고 싶어도 참여시킬 수가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다른 절차에 의해서 이미 확보가 됐다고 한다면, 구태여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때는 단독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 중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는 이렇게 자주 출제합니다. 그럼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가 수십 개가 넘어요. 그거 다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못 외워요. 저도 못 외워요.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골라내야 되느냐? 이걸 대입해서 골라내는 겁니다. 이걸 등기 의무자가 있는 등기냐, 없는 등기냐, 또는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됐느냐, 확보되지 않았냐, 이거 갖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지만 이걸 골라내실 수가 있으세요. 수십 개나 되는 걸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표제부 등기 어떨까요?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까? 기록되지 않습니까? 기록되지 않습니다. 표제부에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만 기록한다고 했죠. 그러면 표제부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의무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표제부 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존 등기는 어떨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가서 최초로 신청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죠. 그럼 이 보존 등기에 의해서 권리를 상실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등기명의의 표시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있습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도 같이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뀔 때 하는 등기가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예요. 그러면 이름 바뀔 때, 주민번호 바뀔 때, 주소 바뀔 때 하는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한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단독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다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외워두셔야 돼요. 암기량을 대폭 줄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됐다면 구태여 등기의무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시킨 것이 공동신청이죠. 이미 다른 방법에 의해서 확보가 됐다면 참여시킬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판결에 의한 등기. 그렇죠.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이게 가장 대표 주자입니다. 또 뭐도 있을까요? 이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하겠지만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에 의한 등기. 이것도 재판의 일종인데요. 재판의 일종이기 때문에 등기 진정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합니다. 여기에 하나 중요한 거 빼먹었는데 상속등기. 상속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독 신청입니다. 요 두 가지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해요. 요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대위 신청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책을 요게 원칙이죠. 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도 가능하고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도 가능합니다. 법원의 직권에 의한 등기, 그 다음에 잘못 얘기했네.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도 가능하게 돼요. 이 직권에 의한 등기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이것도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책에 있는 걸 외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씩 뒤에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직권에 의한 등기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 신청 절차에서만 나타납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 신청 절차에서 나타나는 등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32쪽을 보시면 등기 절차 개시 방법에 따라서 원칙 예외 그림이 잘 그려져 있죠. 네, 그림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등기 절차 개시에서 원칙적으로 당사의 신청에 의하거나 강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개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왜 그렇습니까? 민법상의 사적자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법상의 사적자치 원칙 때문에 그래요. 거기 밑에 줄을 보시면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그렇죠. 촉탁과 신청은 의미가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맞습니까? 촉탁과 신청은 의미에 있어서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따라서 신청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도 준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신청에 관한 규정에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죠. 그것은 촉탁에 준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네, 없다. 왜?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이미 등기의 진정성은 확보됐다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강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네, 여기에 해당이 돼요. 요거. 그래서 여기에 강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동신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넷째 줄 보시면 예외적으로 직권에 의한 등기와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도 있다고 했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그 옆에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요거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한번 기출된 적이 있어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직권에 의한 등기와 명령에 의한 등기가 가능합니다. 법률에 규정이 없다면 직권에 의한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신청에 의한 등기 절차 개시 당사자 신청이 나와 있고요. 거기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등기 신청을 의무로 강제하는 경우 기억을 보시면 1월 이내에 신청해야 될 부동산 변경 등기 나와 있죠. 이게 뭡니까? 부동산 등기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등기 신청 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건 아마도 4월 달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른쪽에 니은을 보시면 60일 이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뭡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의 등기 신청 의무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6월 달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부실법이 나와 있는데 부실법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민법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 방법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겠죠.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전자신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나중에 프린트가 나올 겁니다. 프린터 갖고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 안 할 거고 프린터 갖고 시험에 나올 것만 정리할 겁니다. 거기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렇죠. 하나만 좀 체크만 하죠. 뭘 체크할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아무거나 찍으세요. 니은 하나 체크합니다. 니은만.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니은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십니다. 다른 건 안 보셔도 돼요. 니은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신청은 나중에 프린트로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235쪽에 이런 건 다 안 보셔도 돼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나올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다 하나 찍죠. 뭐 찍을까요? 거기 F 있습니까? F 동그라미. 찾으셨습니까? F 보시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당사자 대리인은 납부 후 7일 이내에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해야 된다라는 문구 있습니까? 네, 요거 하나만 보십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아예. 그 중에서 7일 이내라는 표현이 있죠. 요 7일을 지웁니다. 보라고 해놓고 또 지우라고 그러고. 오타예요. 14일. 14일입니다. 7일이 아니라 14일입니다. 14일. 그거 하나만 보시죠. 그 다음에 236쪽에 법조문이 나와 있는데요. 그 법조문 중에서 3번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십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실 테고. 그래서 이 3번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안 보셔도 돼요. 넘기겠습니다. 238쪽에 7번 송신 있습니까? 네, 송신에 보시면 14일 이내라고 나와 있죠. 네, 7일이 아니라 14일입니다. 여기 아까 7일 지웠죠? 14일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7번의 송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전자신청에 접수 나와 있죠. 거기 1번에 보시면 접수번호의 자동부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자동부여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요거 하나 기억하십니다. 왜냐면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같은 구일 때는 순위번호, 다른 구일 때는 접수번호를 갖고 판단한다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접수번호를 등기관이 알아서 부여를 한다면 이때는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번호는 자동적으로 부여하게끔, 즉 등기관이 관여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건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교합 업무 나와 있습니까? 7번에 나와 있죠. 거긴 7번은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 출제가 된 겁니다. 기출지문이 있습니다. 7번 조사 교합 업무 1, 2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1, 2번 조사 교합 업무 지연 처리. 이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정 사무라는 문구 있습니까? 이 보정은 뭐냐면 등기 신청 정보에 빠진 내용이 있을 겁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신청 정보에
빠진 내용이 없이 제대로 기록해야 되겠죠. 그런데 빠진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충해서 정정해야 됩니다. 이를 보정이라고 불러요. 보충해서 정정하는 거. 이 보정은 나머진 보실 필요 없고요. 하나만 보죠. 보정 방법에서 첫째 줄 보시면 전자신청의 보정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야 한다 라는 문구 있으니까 네, 이거 하나만 보십니다. 나머지는 안 읽으셔도 돼요. 등기를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했다면 보정도 인터넷을 통해서 보정을 해야 돼요. 등기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했는데 보정을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한다면 이때 등기관은 헷갈릴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등기 신청을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했다면 보정도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보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240쪽을 보시면 거기 9번에 전자신청의 치하라는 문구 있습니까? 거기 첫째 줄에 전자신청의 치하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 요거 하나 밑줄 치십니다. 치하는 전자신청의 치하는 등기를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했을 때 철회하는 것을 전자신청의 치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했는데 철회하는 것을 방문해서 철회를 하게 되면 등기관은 헷갈립니다. 따라서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했다면 철회하는 것, 치하하는 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치하를 하라는 겁니다. 이런 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10번을 보시면 각하 결정의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 첫째 줄 보시면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의 방식 및 고지 방법은 서면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이거 밑줄 치시입니다. 각하만큼은 명확한 자료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각하 결정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제될 수 있는 걸 다 줄을 친 겁니다. 체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 241쪽에 오른쪽 보시면 관공서 촉탁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그렇죠. 요게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요게 거기 보시면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얻어 등기를 단독으로 촉탁하고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등기를 단독으로 촉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공서의 등기 촉탁은 단독 촉탁이에요. 왜요?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됐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독 촉탁이라면 알아서 무조건 단독으로 촉탁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얻어서 촉탁하는 것이고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일 때는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서 관공서가 단독으로 촉탁하게 됩니다.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요. 한 번도 기출된 적이 없는 지문이었어요. 요게. 그래서 이거 좀 체크를 해 두십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 241쪽을 보시면 법률 규정에 의한 등기 절차 게시 나와 있죠. 예외를 얘기하는 겁니다. 직권에 의한 등기 1번부터 많이 나와 있죠.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는 게 불가능하겠죠. 네, 하나씩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한 지문씩 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 안 틀리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나오는데 이 신청 절차에서만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째 줄 보시면 이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나오는데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갑을 우리 등기법에서 뭐라 부릅니까? 등기가 이루어지면 권리를 상실할 테니까 불이익이 발생하겠죠. 이 갑을 뭐라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라고 부를 겁니다. 을은요,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때고 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왜요? 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 이를 공동신청이라고 얘기하고 등기법의 원칙입니다. 이때 이 등기 신청 행위가 유효해야지만
유효해야지만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은 이 등기를 해줄 겁니다. 맞습니까? 등기 신청 행위가 유효해야지만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은 등기를 시행해 줄 겁니다. 그러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있을 겁니다. 등기 신청 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있을 거예요.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 첫 번째,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당사자는 진짜 의사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진의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하셨죠? 진짜 의사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이 등기 신청 행위는 공법상의 법률 행위예요. 공법상의 법률 행위는 나중에 공무원들이 딴소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방식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 방식을 구비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등기 신청 행위의 유효요건이라고 불러요. 이때 이 능력은 우리 민법에서 세 가지를 논의합니다.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네? 뭐가 있어요? 권리 능력. 있죠? 권리 능력의 의미는 뭐라고 했죠?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이게 권리 능력이에요. 권리 의무 능력이 본래 용어인데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의무를 빼고서 생략하고 권리 능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이를 권리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뭐가 있죠? 의사 능력. 뜻이 무슨 뜻입니까? 네? 이거는 뜻의 자고 생각사자예요. 뜻과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뭐에 대한 뜻과 생각일까요? 권리 의무에 대한 뜻과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리 의무에 대한 뜻과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 능력이에요. 권리가 뭔지, 의무가 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요,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의 의미는 뭡니까? 뭐 하나도 모르세요. 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불러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행위 능력. 근데 이런 것들은 민법에서 다룰 겁니다. 민법에서 다루니까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 시험은 요게 문제가 됩니다. 이 권리 능력은 우리 민법에서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민법에서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권리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 등기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법인격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등기청, 아이고, 잘못 썼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법인격이 있는 자라고 해서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우리 민법에서 권리 능력자인 사람을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인격이 있는 자,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생략해요. 그냥 등기 신청 적격 또는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라고도 부릅니다.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라고도 불러요. 다시요. 민법에서의 권리 능력은 우리 등기법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등기 신청 적격. 인격이니까 인격 여기 사람 아닙니까? 등기 신청 적격 또는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등기법에서. 이런 것들은 민법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등기 신청 적격,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또는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다 같은 뜻입니다. 민법에서의 권리 능력은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 신청 적격, 등기 신청의 당사자 자격,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 신청 적격이 있겠죠.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있겠죠.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죠.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자연인, 그 다음에 법인. 그러면 이 자연인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네, 자연적으로 사람이 된 자, 자연인. 그 다음에 법이 인정한 사람, 법인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자연적으로 사람이 된 자, 자연인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생명체로 있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 자를 자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인은 법이 인정한 사람인데요. 어떤 단체를
법에서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이때 자연인에서 문제가 되는 자가 둘이 있는데요. 태아, 외국인. 그러면 태아는 등기 신청 적격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등기 신청 적격이 없어요. 태아를 우리 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생명체라고 부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생명체. 그 자를 태아라고 부릅니다. 사람 아니죠? 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생명체로 존재하다가 10달 후에 어머니 뱃속에서 전부 노출됐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태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등기 신청 적격 당사자 능력 또는 등기 명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네. 그 다음에 외국인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 등기 명의이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등기 신청에 당사자 능력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법인에서 문제가 되는 자가 있는데요. 이 법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보시면 법인도 사람이죠. 맞습니까? 법인도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는 자겠죠. 따라서 이 법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이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는데요. 이 사단법인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사람이 단체를 형성해서 단체를 법이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이 단체를 형성해서 이 단체를 법이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이 사단법인, 재단법인 단체를 사람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법인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권리 능력이 있는 사단재단이라고 부릅니다. 권리 능력이 있는 사단재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법인이란 말 대신에 권리 능력이 있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는 이렇게도 부릅니다. 비법인, 아니요. 권리 능력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네. 이게 맞네. 네. 권리 능력이 있는 사단재단. 그러면 이런 자도 있겠습니까?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이라는 거 있겠습니까? 일부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하실 거예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그럼 이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네?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권리 능력이 있는 사단재단만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비법인 사단재단이라고 불러요. 비법인 사단재단.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둘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같은 뜻이라고 했죠? 네,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조합 들어보셨습니까? 네, 조합을 들어보셨으면 이제 하나만 확인하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법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법인이 만들어지는 과정.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요 시점에서 가불병이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자라고 합의를 합니다. 가불병이 하나의 단체를 만들자고 합의를 합니다. 이 가불병은 어떠한 관계냐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허구 어느 날 주말에 술 먹고 평일날도 술 먹고 만나서 삼겹살에 소주를 맨날 먹습니다. 어느 날 먹다가 문득 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맨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만나서 술만 먹지 말고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갑이 을병에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갑이 뭐라고 제안했냐면 산휴회라는 단체를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산휴회라는 단체는 무슨 뜻일까요? 산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임이 아니고요. 산에서 휴지를 줍는 모임. 그래 좋은 일 아닙니까? 산에서 휴지를 줍는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을과 병이 받아들였어요. 좋은 일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이 합의를 뭐라고 부르냐면 민법에서 조합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민법상의 계약인데요. 단체를 만들자는 합의, 단체를 만들자는 계약이 조합계약이에요. 단체를 만들자는 계약, 조합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갑을병이 산후회라는 단체를 만들게 될 텐데요. 단체를 만들었다면 이 단체의 구성원이 누굽니까? 갑을병이 되겠죠. 단체의 구성원은 갑을병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단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규칙의 이름은 보통 정관이라고 부릅니다. 규칙을 작성할 때 정관이라는 이름을 쓰게 돼요. 정은 정해진, 관은 규칙관자입니다. 정해진 규칙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좀 폼나게 다른 명칭을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관, 기타, 규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하간 규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갑을병이 즉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단체에게는. 네. 그러면 이제 규칙까지 만들었으니까 산후회 활동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꼭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일단은 이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유니폼 장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붉은색으로. 아닌가요? 알록달록한. 네. 그리고 산에서 일을 한 다음에 내려와서 막걸리 한잔 해야 되죠. 그럼 다 돈입니다. 움직이면. 그렇죠. 그러면 돈이 필요한데요. 각자 돈을 각출하면 좀 아깝죠. 나라로부터 보조를 받으면 돼요. 그럼 나라로부터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게 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법인 설립 등기라는 걸 합니다. 이 법인 설립 등기를 한 시점부터 법인이 되는 겁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한 시점부터 법인이 돼요. 이 법인의 구성원은 누굽니까? 갑을병이죠. 따라서 무슨 법인이 될까요? 사단법인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사단법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갑을병이 구성원이 되는 게 아니라 갑을병이 재산을 각출합니다. 돈을. 예를 들어서 갑은 1억 원을 내고 을은 땅을 내고 병은 건물을 낸다면 이때는 구성원이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재산으로 사람이 구성이 된다면 사단법인이 아니라 이때 뭐가 되는 겁니까? 재단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한 시점부터 법인이 돼요. 이 법인에 해당되는 자들이 누가 있느냐면 회사는 법인입니까? 회사, 삼성전자, 현대건설 전부 다 법적 성질이 법인이에요. 법인, 사람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얘네 법인일까요? 아닐까요? 헌법 이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봅니다. 국가법인, 지방자치단체 법인, 헌법에서. 그래서 법인입니다. 그러면 얘네는 다 사람이겠네요. 맞습니까? 등기 신청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 규칙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설립 등기를 하기 전 단계. 이때 단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뜻입니다.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이 누가 있느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이 누가 있냐면 교회, 사찰, 정당, 또 뭐가 있을까요? 종중,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러한 단체들이 바로 요 단계입니다. 얘네들이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특히 요 네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부동산이 많이 있는 단체들입니다. 공통된 특징이. 그렇죠. 교회, 도시지역에 목 좋은 데는 다 교회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교통의 요청지에는 엄청난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얘네는요, 시골의 경치 좋은 데는 다 얘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당은 그냥 얘기하기도 싫고, 종중은
시골의 비옥한 토지는 다 종중이 갖고 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에. 맞습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건물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여하간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예요. 또 있습니다. 공통점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등기를 하면 세금 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러한 단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비법인 사단재단입니다. 그러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면 등기 신청 적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이 없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명의 신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 등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등기가 아니에요. 법인 등기부에 하는 겁니다. 법인 등기부에. 얘네들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면, 법 논리에 따라서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명의 신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는 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해 줍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람은 아닐지라도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기 신청 적격, 등기명의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따가 내려가실 때 다 잊어버릴 거죠. 괜찮아요. 잊어버리셔도. 나중에 계속 반복할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민법상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낙찰계. 계나 또는 동업관계. 그때를 민법상 조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민법상 조합 단계는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입니다. 맞습니까?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하다면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등기 신청 적격이 없습니다. 얘는 언제나 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등기 신청 적격뿐만 아니라 언제나 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 관계도 맺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민법상 조합은 어떠한 법률 관계도 맺지를 못합니다. 언제든지 해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질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요 정도만 보시면, 여기와 관련된 거 나중에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그릴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책에 있는 것들은 여기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줄은 나중에 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245쪽을 보십니다. 요것만 보고 시점. 등기 신청의 주체라고 나와 있고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쪽을 보시면 공동신청의 예외라고 나와 있습니까? 단독신청. 이것도 10개가 나오는데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 게 불가능하겠죠? 대신 이거 외우지 않으셔도 되니까 대신 두 가지를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뭘 암기해야 될까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확보되는 경우, 그때는 어떤 신청이라고요? 단독 신청. 이걸 외워두시면 이거는 저절로 아시게 돼요. 이거는 여기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